지옥으로 빠져들어가던 제 삶에 희망을 안겨준 한국의 K상 정말 감사해요. 2024년 새해 아침을 맞아 한 일본 여성이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한국 남성의 도움으로 그늘져 있던 자신의 삶이 희망으로 밝아졌다며 이 자리를 빌어 꼭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에는 이름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름을 밝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유짱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한국 남성분께 큰 도움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인데요. 글로만 적는데도 조금은 떨리고 또 조심스럽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좀 고민이 되고요. 우선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소학교 시절 그리고 중학교까지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해보라고 하면 외로움이라는 세 글자가 떠오릅니다. 고아였냐고요? 고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의 따스함이나 보살핌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시면 늘 뭔가를 집어던지고 욕을 하고 화를 내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알코올 중독 딱 그뿐입니다. 어머니는 사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선명하지 않지만 어머니는 늘 짜증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술을 거의 매일같이 드셨으니 짜증이 날만도 하죠. 아버지가 때로는 폭력도 휘두르셨기에 이걸 받아낸 어머니의 화가 제게 고스란히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한숨과 눈물 그리고 저를 향해 쏟아내던 짜증과 원망으로 기억됩니다. 너만 아니었으면 저 남자랑 결혼 안 했는데 같은 말들을 했었어요. 늘 속을 끓여서 그랬는지 어머니에게 암이 생겼죠. 의사는 어머니가 자궁경부암인데 이미 너무 많이 퍼진 상태라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그럼 어쩔 수 없다고 쓸데없이 돈을 들여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어머니는 암을 발견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엔 아빠와 저에 대한 원망을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는 자식이고 나도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엄마는 왜 그렇게 나를 미워했을까 싶네요. 거울을 보면 인정하기 싫지만 아빠를 닮은 모습이 꽤나 있는데 제 얼굴에서 아빠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되니 저를 싫어했던 걸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아버지의 화합폭력은 제게 이어졌고 저는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반복되는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을 견뎌내며 살았습니다. 학교 선생님께라도 알리지 그랬냐는 말을 나중에 참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부끄러워서 이런 문제들을 알리지 못했어요. 제가 학교 생활을 꽤 잘 해냈기에 제가 문제 있는 집의 아이인 걸 보이기가 싫었거든요. 어리석지만 그때는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한 건 아니지만 다른 쪽에 재능이 있었어요. 손재주가 좋아서 학급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친구들 머리를 예쁘게 따아주고 남는 천을 이용해서 리본핀도 만들어서 꾸며줬죠. 제가 머리를 해주면 친구들은 다들 좋아했고 아침이면 줄을 서서 제게 머리를 예쁘게 해달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미술 시간도 너무 즐거웠어요. 알록달록한 색깔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내면 마음속의 슬픔이 화려한 색으로 덮이는 느낌이라 더 빠져든 것도 같아요. 중학교 때에는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은상도 받았답니다. 미술 선생님께서는 그림 쪽으로 진로를 잡아보면 어떻겠냐고 권유도 해주셨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학원을 다니거나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렸다는 건 분명한 재능이 있다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대학 진학도 의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화를 내고 때리고 욕을 했지만 대학은 보내주실 줄 알았거든요.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딸이잖아요. 그리고 말뿐인 재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도 받았고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으니 이런 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저를 이제껏 버티게 해줬던 희망이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말을 붙이니 귀찮아하시는 기운이 역력했는데요. 꺼내놓은 상장과 상패를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저 시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어요. 학교 미술 선생님께서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리는 건 정말 재능이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미대 진학을. 용기를 내어 시작한 설명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대뜸 너 미쳤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헛바람이 들어서 대학 타령이 웬 말이냐고. 게다가 미대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상패를 집어던지셨어요. 제가 집안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공상을 심하게 했던 걸까요? 어릴 적 잠들기 전에 저만의 의식이 있었는데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거였어요.
비록 지금은 외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대학에 가서 나를 정말 아껴주는 사람과 예쁜 연애도 하고 멋지게 취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결혼해서 지금 우리 집과는 정반대인 사랑이 가득한 가정도 만들어야지. 그리고 예쁜 아이들을 낳고 사랑을 무한정으로 주는 거야. 같은 상상이요. 뒤에 올 행복이 엄청나게 크니까 지금 이렇게 아프고 외로운 거라고 생각하면 좀 견딜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저녁은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졸업도 겨우 하는 건데 제가 미쳤었죠. 저는 중학교 졸업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어린이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두 군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는 제가 불쌍했는지 사장님께서 많이 봐주셨고 또 주위 언니 오빠들도 제게 도움을 많이 줘서 몇 개월이 흐르고 나서는 제법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와서 드리니 아버지께서는 꽤 만족해 하셨고 저도 저축을 시작하면서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미용전문학교를 진학하려는 꿈이요. 미용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일을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아버지도 반대하시지 않을 것이고 제가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르바이트 짬짬이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해 통과했고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한 1년 정도만 더 모으면 이제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때쯤 패스트푸드점에서 함께 일했던 언니와 많이 친해졌습니다. 친언니가 있으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는데요. 저와 비슷하게 가정에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던 언니는 제가 너무 귀엽다며 저를 가족처럼 챙겨줬습니다. 제게 소소한 선물도 챙겨주고 또 목표를 향해 달리는 모습을 응원도 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언니가 신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호스트클럽 가본 적 있어? TV에서 본 적은 있지만 가본 적은 없었어요. 아니, 갈 생각도 안 해봤죠. 언니는 며칠 뒤면 자기 생일인데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너무 궁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알고 지내는 언니들이 되게 재미있다는데 자기를 끼워주지 않는다고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술을 마시는 것도 좀 꺼려졌고 아빠의 기억 때문에 남자들과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면 뭔가 멋지게 놀아야 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너무 조르더라고요. 딱 한 번이니까 뭐 별일 있겠나 하는 생각으로 호스트클럽에 발을 디뎠습니다. 들어갈 땐 너무 어색했는데 자리에 앉으니까 느낌이 확 달라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호스트는 꽤 잘생겼었는데요. 저보고 귀엽다면서 처음은 티가 팍팍 나는 저를 되게 부드럽게 대해주더라고요. 술도 억지로 먹으라고 하지 않았고 제가 잘 먹는 과자도 챙겨줬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 만나봤어요. 처음엔 이런 친절이 너무 어색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호스트가 먹여주는 케이크를 제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손사래를 치며 제가 그냥 먹을게요 했는데 제 손을 잡고 내리더니 말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본 여자들하고는 달라. 나 너한테 첫눈에 반했어. 마음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음날 또다시 호스트클럽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 찾아갔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만남에서 저의 온갖 속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사실 제 가정사가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에 걸친 이야기를 한 번도 지루한 티 없이 들어주고 마지막에 꼭 안아주더라고요. 너 정말 힘들었겠다.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 힘들면 한 번씩 찾아와. 우리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 서로 위로해주자. 제 이런 이야기에 비웃을 분들이 있을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웃긴데요. 그때는 그 호스트에게 위로받는 느낌이 들어 자주 찾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호스트와 연인 같은 관계가 되었죠. 처음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돈을 모아야 해서 많은 돈을 쓸 수 없었는데 제일 싼 음료수 한 잔만 놓고 있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줬거든요. 때로는 밖에 나가서 밥도 사주고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스트클럽 안에서도 경쟁이 있는데 자기는 매출이 큰 편이 아니래요. 사실 너를 너무 좋아하니까 너가 제일 싼 음료수를 시키고 있어도 옆에 있는 건데 사장이 구박이 심하고 다들 매출이 적어서 자기를 무시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속상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당시에 돈을 꽤 모아 조금 여유가 있는 상태여서 그날 제가 매상을 좀 올려주었습니다. 30만 원 정도의 매상에도 뛸 듯이 기뻐하는 그를 보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액수는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고 그 사람도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은 제게 자기가 지금은 호스트클럽에서 일하지만 자기가 돈을 모으고 있으니 몇 년 후에는 결혼하자고도 했죠. 처음으로 만난 사랑하는 사람, 내 운명 같은 상대인데 기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 조만간 결혼해서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모은 돈을 쓰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제 지출은 점점 커졌습니다. 한 번 가서는 수십만 원씩, 그리고 샴페인 한 병에 거의 200만 원에 달하는 지출은 기본이었죠. 그래도 그 사람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호스트클럽에 낸 돈이 9천만 원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그 돈을 다 어떻게 냈냐고요? 당연히 다 못 내죠. 나중에 와서 돈을 내겠다고 외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자친구는 외상을 못 갚으면 안 된다고. 매출로 카운트가 안 되어서 자기가 곤란해졌다고 난리를 치다가 제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호스트클럽 사장님이 아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딱 한 번만 나가서 성매매를 하면 외상값을 없애주겠다고 했대요. 처음엔 어떻게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펄쩍 뛰었는데 너의 처음은 어차피 나였으니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와도 이해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상값이 100, 200도 아니고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자기는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제게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한 번만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잖아.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해해준댔어. 잠깐만 눈을 딱 감으면 지나갈 거야. 그렇게 시작된 성매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상을 다 탕감해준 게 아니더라고요. 온갖 명목으로 금액이 많이 청구되어 있었는데 그중 일부만 탕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보러 갈 때마다 빚이 계속 쌓였고요. 도무지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발로 성매매를 나가게 되었고 아버지께도 이 사실을 들켰습니다. 이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집을 나왔고 타친보가 되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낮에도 밤에도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제게 올 손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제 신세가 철학 맞아서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이제 제가 돈을 쓰지 않으면 만나주질 않았어요. 속았구나, 내 돈을 다 뜯어내기 위한 연기였구나 싶었는데 더 이상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같이 갈 곳 없는 성매매 여성을 모아 관리해주는 사람을 만나 더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량하게나마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제 돈을 뜯어가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제게 다가오는 손님을 기다리며 죽지 못해 살아가던 어느 날, 이날따라 손님이 없어 허탕을 치는 건가 하고 있었는데 먼 발치에서 바쁘게 걸어오는 아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멀끔하게 생겼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가서 말을 걸었죠. 얼마에 하실래요? 원래 제가 직접 가서 말을 걸진 않아요. 곧 비가 올 것 같은데 허탕을 칠 순 없어서 한 행동인데 그 아저씨가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뭘 이렇게 놀라나 싶어 빤히 쳐다보는데 그 아저씨도 절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내 외모를 평가하는 건가? 뭐 하는 거지? 하는데 제게 몇 살이냐고 묻더군요. 손님들 중 간혹 여자의 나이를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부류구나 싶었습니다. 19살인데 왜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 아저씨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더니 제게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밝은 곳으로 나와서 제 얼굴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고서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집에는 들어가니? 학교는 졸업을 제대로 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 아닌가. 거 되게 피곤하게 구네. 안 할 거면 됐어요. 가세요. 하는데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밥을 못 먹었다고 하자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따뜻한 밥을 여유 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이상한 손님인 거 아닐까? 이렇게 잘해주고 나중에 내게 뭘 바라는 거지? 싶었죠. 이유 없이 베푸는 호의는 받아본 적이 없어 의심스런 맘에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밥은 잘 먹었는데 제게 뭘 바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뭘 원하죠? 아저씨는 절레절레 고개를 젓더군요. 그리고 밖에서 이러고 다니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주재원으로 일본에 파견을 나오며 한국에 있는 딸을 수개월간 못 봤는데 네가 내 딸뻘이라나요. 내 딸 또래에게 내가 뭘 바라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죠. 집 없어요. 제 발로 나왔고 돌아가봤자 아빠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저를 보며 긴 한숨을 쉰 아저씨는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로 절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한국 사람은 좀 다르나 했는데 결국 이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과 똑같아. 뭐 밥 한 끼 잘 먹었고 허탕 안 쳤으니까 됐지 하며 따라갔는데 저를 방까지 데리고 간 아저씨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다니 일단 여기서 자고 내일 점심때 이 밑에서 보자고요. 그러면서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더군요. 이날 밤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만난 이 한국 아저씨는 제게 메모를 줬어요. 일본 여성단체의 주소였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야쿠자들과도 연관이 있고 일본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라 어차피 제가 처벌받을 건데 이 여성단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순진한 한국 아저씨도 위험해질 수 있고요. 어차피 저는 이제 버린 인생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게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직 너무 어린데 왜 인생을 버리려고 하냐고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제게 걸린 빚도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도 소개받을 수 있다고 제발 한 번만 좀 가보라고 했죠. 본인은 이제 며칠 후면 한국으로 돌아가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제가 머뭇거리니 자신과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저를 끌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아간 여성단체에서 저는 보호소를 소개받아 타칭보 생활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걱정했던 빚도 탕감받았죠. 그리고 고마운 분들의 도움과 장학제도를 이용해 제가 가고 싶었던 미용 전문 학교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저 같은 사람에게 의도 없이 순수하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도 분명 세상에 존재하더라고요. 고통과 외로움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제 인생에 희망의 빛이 들어온 지금은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제게 도움을 준 그 한국 아저씨는 어떻게 됐냐고요? 저를 여성단체에 소개해 주시고 잘 챙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고 떠나가시며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당연히 거절을 했는데 미용실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한국인들이 오면 잘해달라는 값이라며 주셨죠. 그리고 며칠 후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꿈처럼 나타났다가 꿈처럼 사라지셨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아저씨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슬펐어요. 본인을 그냥 K상이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내내 K상이라고만 했던 탓에 저는 그 한국 아저씨의 이름을 모릅니다. 회사 이름도 한국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요.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난 한국 아저씨가 진흙탕에서 구르던 제 인생에 처음으로 대가 없는 온정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저는 살아갈 용기를 얻었는데 제대로 감사하단 말을 전하지도 못했네요. 혹시 이 사연을 K상이 보신다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멋진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게요. 제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나중에 한국 분들을 매장에서 만나게 되면 예쁘게 머리를 해드리는 것으로 K상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게 찾아왔던 행운이 이 사연을 보시는 한국 분들 모두에게도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한국인의 도움으로 타칭보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